이민단소 교원들이 남부 뉴저지 소재 식당을 급습해 식당을 운영해온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응시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이 기본적 생활비조차 부담하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올해 계란 가격이 40% 이상 급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민단소 교원들이 남부 뉴저지 소재 식당을 급습해 식당을 운영해온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교원들은 25일 헤든 타운십 소재 저지 케밥을 급습해 식당을 운영 중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이민단소 교원들은 이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들의 영주권 신청 케이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습니다. 이후 이를 항소했지만 현재까지 불확실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남편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풀려났고 아내는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부는 세금을 납부하며 범죄 기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며 이민단소 교원들이 우리를 급습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은 지난 2021년부터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 가정을 위해 고펀드미를 통해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뉴요크에 위치한 딜레이니 홀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뉴저지의 유일한 아이스 구치소인 엘리자베스 구금센터보다 규모가 6배나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체자들을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14세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신고 전담 웹사이트와 신고 양식을 마련하는 대로 공지한 후 30일 안에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등록을 접수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은 적발됐을 경우 1인당 $5,000의 벌금이나 6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국토안보부는 경고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이미 연방당국이 정보를 갖고 있어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주소 이전 시 신고해야 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 예산을 총동원하고 있고 최대한 신속 추방과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뉴욕 시민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0만 명 이상이 기본적 생활비조차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빈곤율은 2022년 이후 다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영리 단체 로빈 후드 재단, 컬럼비아대 빈곤 및 사회정책센터가 공동 발간한 연례 빈곤율 트래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욕시 빈곤층은 성인 160만 명, 아동 42만 명 등 202만 명이며 이는 전체 뉴욕 인구의 25%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빈곤율은 지난 2022년 23%에서 25%로 1년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고 특히 아동 빈곤율은 26%로 성인 빈곤율보다 더 높았으며 아동 빈곤율을 별도로 조사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로빈 후드 재단은 지난 2023년 빈곤층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2022년 약 44,000달러보다 7.5% 오른 47,190달러라고 밝혔으며, 이는 연준이 목표치로 정한 인플레이션율 2%에 거의 4배에 달할 정도로 물가가 폭등했음을 의미합니다. 뉴욕시 빈곤율은 연방 평균 빈곤율 13%에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28%로 가장 높았고, 특히 다른 인종보다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던 아시안이 26%로 백인 13%, 흑인 24%보다 더 높았습니다. 보로별로는 브롱스가 26%로 가장 높았고,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가 2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반면 브루클린은 21%, 맨해튼은 19%, 스태튼 아일랜드는 17%에 그쳤습니다. 또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시니어의 빈곤율이 26%인 반면 18세에서 64세 빈곤율은 19%를 기록했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도 65세 이상은 38%로 18세에서 64세의 19%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한편 뉴욕시 빈곤선 47,000달러를 기준으로 이보다 2배 많은 94,000달러를 벌어도 생계가 힘들며 94,000달러 이하, 즉 잠재적 빈곤 상태에 인구가 580만 명으로 뉴욕시 인구의 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올해 계란 가격이 40% 이상 급증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 달러를 긴급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 부족을 초래한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연방농무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계란 가격이 2021년에 비해 237%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무부는 가금류 농장에서 정부가 개발한 야생동물 생물보안 평가라는 감염 방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에 총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을 받아 닭을 살처분한 농가들이 다시 농장을 정비하고 양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총 4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에도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롤린스 장관은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외에도 계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일반 가정 뒷마당에서 더 쉽게 닭을 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맨해튼 교통혼잡세 부과를 일시 중단시킨 데 이어 3월 21일까지 이를 영구 중단하라고 명령,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청은 26일 뉴욕시에 공문을 보내 뉴욕주 교통국, 뉴욕시 교통국,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연방정부가 지원한 맨해튼 핵심 상업지구 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청은 뉴욕주 교통국장과 교통혼잡세 지원기관들은 오는 3월 21일까지 통행료 징수를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청은 현재 뉴욕주 정부 등이 교통혼잡세를 징수하는 도로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된 인프라이므로 연방정부 승인 없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공문을 보낼 수 있지만 교통혼잡세 징수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을 것이라며 교통혼잡세를 계속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연방정부의 중단 명령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지난달 5일 교통혼잡세 부과를 시작 27일간 4,860만 달러를 징수했고 카메라 설치 등 비용 약 1,100만 달러를 제외하고 3,700여만 달러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마약류 펜타닐의 미국 내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러한 마약의 대부분은 펜타닐로 중국에서 제조되어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만 10만 명 이상이 위험하고 중독성 강한 독극물로 인해 사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의 가족은 절망에 빠졌고 많은 이들의 삶이 파괴됐다. 우리는 이 재앙이 미국에 계속 해를 끼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 4일에 발효될 예정인 관세는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중국에도 같은 날 추가 1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상호 관세 조치도 변함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에 따른 미국 경제의 피해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은 공식 통계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적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미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일기 때 중국의 관세를 부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 등이 수입선을 중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감소 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관세 부과가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중국 수입품 비중은 2018년 21.6%에서 2024년 13.4%로 약 40%, 금액 기준으로는 660억 달러가 줄어 4,3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통계를 보면 미국의 전체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은 불과 2.5%포인트 감소에 그쳤고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912억 달러가 더 늘어난 5,2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연은은 중국은 많이 팔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중국산 구매를 줄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주장이 맞다면 미국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최소 수입 기준 면제 조치에 따른 알리바바, 테무 등의 미국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800달러 수입품이 지난 해에만 작게는 50%, 많게는 100%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세계의 공장 중국이 미국인의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정부 추정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트럼프 관세 전쟁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금속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이들 원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경쟁력을 갖게 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업체들은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면 구리채굴, 정년산업을 되살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조달 비용의 상승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국의 국내 구리 수요의 절반 정도를 칠레와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 내 생산은 2021년 이후 11%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알루미늄을 재료로 캔, 유리창창틀, 자동차 부품 등을 만드는 미국 내 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로 이미 비용이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앞으로 미국산 알루미늄 구매를 늘릴 계획이지만 이미 미국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은 그동안 저가에 수입되는 알루미늄과의 경쟁이 힘들었으나 외국산의 관세가 부과되면 판매가 늘어나고 국내에서의 알루미늄 생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미국 알루미늄 소비의 60% 가까이는 수입산이며 이 중 4분의 3 정도가 무관세로 수입되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 USAID가 기존에 체결한 해외 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원조 수혜 단체들이 국제개발처 해체에 반대하는 소송과 관련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외부 단체와 맺은 6,200건의 단연 계약 중 5,800개를 해지, 예산 54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가 지급하던 보조금 9,100개 중 4,100개를 없애서 44억 달러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이 자금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는 연방지방법원의 자금 지원 재개 가처분 명령에 대해 연방정부 측이 불과 36시간 이내에 막대한 수준의 해외원 조자금 집행을 재개하라는 것은 행정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국제 문제에 있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고 사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방법원이 명령한 자금 지원 재개를 보류하고 원조 수혜 단체들의 내일 낮 12시까지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90일간 평가하고 이 기간 동안 자금 지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정부 효율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처 지출 요인 분석에 나서 사실상 이 부처 공무원 95% 상당을 해고 국제개발처는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근로자의 3명 중 1명이 해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고용주로부터 해고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6개월 동안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연은 조사 결과 18세부터 35세, 56세부터 65세 사이 근로자들의 실직에 대한 우려는 최근 2년 만에 가장 높았고 특히 18세에서 35세 중 앞으로 6개월간 생계 유지가 걱정된다는 답변이 40%로 지난해 7월 36%에서 4%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트럼프 당선 이후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중 7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생계 유지에 대해 우려하는 비율은 지난해 10월에는 27.5%에 달했으나 지난달에는 21.1%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역시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늘리거나 투잡을 뛰면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14%가 지난 1년간 추가로 일자리를 더 구했으며 6명 중 1명은 재정 압박으로 은퇴 계좌에서 돈을 인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12개월 정기 예금 상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의 한국부가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됐던 암환우 지원 모임을 오는 3월 21일 재개합니다. 제97회 오스카 시상식의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가 13개 부문 후보로 올랐으며 주인공 소피아 가스코는 트랜스젠더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앞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에 반하는 칼럼을 싣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첫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회원국 재무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24명의 500억 달러 이상 재산을 가진 초부유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17명이 미국의 본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교육 싱크탱크 고등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가 성적과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이 오는 4월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자사 인공지능 모델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버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와 다이아몬드 업체 드비어스의 합작법인인 데브스와나의 채굴 면허가 2054년 7월까지 25년 연장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3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2분, 해지는 시간은 5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에서 제38대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제39대 한인회장 후보자 인준입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2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